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햇빛이 따사롭게 비추던 오후였지만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체부가 내 손에 건네준 얇은 회색 봉투 하나. 보낸 사람란에는 분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강철 아내, 이현정.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선 듯했다. 강철이가 사라진 지 꼭 1년째 되던 날, 그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서 온 편지. 이미 내 마음 한구석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분 동안이나 봉투를 뜯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기호씨 괜찮으세요? 우체부가 걱정스레 물어봤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기까지 또 한참이 걸렸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서 종이가 찢겨나갈 듯 흔들렸고 심장 고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장의 편지. 나는 먼저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내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숨이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3억. 정확히 3억. 그리고 이자까지. 그 밑에는 이자 정산 완료라는 글까지. 나는 숨을 삼킬 수도 내쉴 수도 없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 벼랑 끝으로 떨어뜨린 듯했다. 그 돈은 1년 전 내 전 재산이었고 내 가정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내 인생의 안전망 전부였다. 그리고 그 돈을 집어삼킨 남자는 바로 내 30년 지기 친구 이강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한 획 한 획이 약해져 있었다. 그 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를 원망했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편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내 지난 1년의 감정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가 남기고 떠난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뒤로 돌려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왜 그가 그런 극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하려 한다. 내가 20살이었던 겨울, 인생의 방향이 바뀐 하루가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골목. 나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병약한 어머니. 나는 학교 대신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새벽부터 택배 상자를 배달하며 골목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자들이 모두 쏟아졌다. 아, 젠장 추위보다 더 쓰라린 것은 내 자존심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청년이 말없이 상자를 하나둘 주워 담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가 바로 이강철이었다. 그는 나보다 한 살 많았고 힘께나 써 보이는 체격에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고맙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죠?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훗날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문장이 될 줄은.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강철은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웃고 있을 때마다 어딘가 뒤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철아, 너는 꿈이 뭐냐? 그는 잔을 내려놓고 오래 고민하더니 짧게 말했다. 기호야,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게 꿈이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강철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으며 강철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집이 아닌 골목과 페놀리터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을. 그는 집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일상, 따뜻한 식탁, 누군가의 괜찮아라는 말, 그런 것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 뒤로 나는 그가 왜 사람에게 유독 잘해주고 왜 친구에게 끝없이 헌신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사람이 곧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27이 되던 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희귀병,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금액. 아내와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그때 단 한 명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기호야. 강철이었다. 그는 말없이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내 결혼자금이다. 그냥 가져가라. 안 돼. 철아, 이건 너의 앞날이야. 앞날?
기호야, 내 아들 앞날이 먼저다. 그때 나는 그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 그리고 우정이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은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서로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준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맞았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허탈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자유가 아니라 허무였다. 나는 도서관에 가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가장 힘든 건 집안 분위기였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말은 나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당신 퇴직하고 나더니 내가 없으면 물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 같아졌네. 아내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30년간의 내 노력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집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기울어갔다. 그때 강철이가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기호야, 부탁이 하나 있다. 그는 3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이 무너져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고 마지막 정리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간곡하게 말했다.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 내 인생을 걸고 3억. 그것은 내 퇴직금 전부였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폭발했다. 당신 미쳤어? 당신 친구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노후를 통째로 걸겠다고. 하지만 나는 강철이의 눈빛을 기억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30년이 떠올랐다. 그리고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말했다. 당신 잘 생각해봐. 그때 강철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 살 수 있었을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결국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3억을 만들었다. 강철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기호야,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나는 그를 믿었다. 믿어야 했다. 그는 내 평생 친구니까. 하지만 1년 동안 강철은 연락이 끊겼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도 이미 비어 있었다. 나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했고 그들이 말해준 사실은 단 하나였다. 강철이 잠적했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분노했고 절망했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집어삼켰다. 가족들은 나를 원망했고 나는 스스로를 더 심하게 원망했다. 나는 병들었다. 속이 타들어갔고 심장은 늘 불안하게 뛰었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그 친구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하지만 익숙한 글씨. 나는 숨을 참으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기호야, 이 편지를 읽는 지금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속여서 미안하고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무엇보다 너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미안하다. 기호야, 나는 1년 전 병원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1년을 못 넘길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 마지막을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다. 너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날 사람답게 대해준 친구였다. 어릴 적부터 폭력 속에서 자라 사람을 믿지 못하던 나에게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나는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 싶었다. 기호야, 그 3억은 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다. 내가 남기고 가는 유산이었다. 나는 오래전 나쁜 일에 휘말렸다.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너만은 내 인생에서 내가 지켜야 할 빛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너에게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3억을 선물처럼 남기기 위해 나는 사라진 것처럼 연기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야 내가 이 돈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기호야,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너의 꿈, 너의 희망, 너의 두 번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라.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기억해주면 된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편지를 들고 주저앉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숨이 막혔다. 1년 동안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강철의 마지막 부탁대로 그 돈으로 작은 목공의 작업실을 열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일, 하지만 먹고 사느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완성한 작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선물했다. 그 누구도 내가 준 줄 모르게. 강철이 준 선물로 나는 사람을 돕고 따뜻함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말없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강철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지금도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읽는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내게는 이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던 일은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